이 현물 ETF라는 것이 실제 구매 동력으로 작용하는 거는 실제 이 상품이 시장에 출시가 되고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고 증권사들이 이 ETF 운용을 위해서 그 자산을 사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직 그 증권사들은 이 이더리움을 사지 않고 있고 아직 새로운 자금은 이더리움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과 같이 새로운 자금이 이 자산군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 가격 또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블록미디어 IT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에서 기자이자 전략기획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블록미디어 최동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지금 사서 평생 투자하는 법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비트코인을 왜 우리가 투자해야 하고 왜 이 자산이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았는데요. 그러한 내용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이 비트코인 왜 미래 자산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한번 공유 드려보고자 나와보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는 거랑 조금 큰 차원에서 보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큰 차원에서는 이 미국 시장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어떤 정치적인 집단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지금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주제로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자 이번 대통령 후보님이 계시죠.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한 자세를 많이 내비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굉장히 반대되는 행동이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암호화폐로 기부금을 받겠다,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은 통화의 새로운 형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친근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암호화폐라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선택일까라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신 분들이 이미 전체 국민의 20%, 30% 정도까지도 된다고 해요. 그러한 분들이 만약에 암호화폐를 공격적으로 하는 것에 반기를 들게 된다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보면은 이게 아직 현물 ETF가 완전 승인이 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19B4라고 하는 이제 금융상품 도입 제안서라는 것이 있고, 나중에 실제 S1 증권 신청서가 완료가 되어야지 이게 실제 현물 ETF로서 판매가 되고 거래가 될 수 있는 건데요. 19B-4 승인만 완료가 된 것이며 아직 S1 승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은 넘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서류 작업 정도만 마치면 이더리움 현물 ETF 나올 수 있다. 아마 짧게는 몇 주 정도에서 길게는 몇 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오늘 아침에 저도 기대를 많이 하면서 일어났는데 의외로 횡보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횡보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800, 7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9,000, 7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더리움이 횡보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이 호재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ETF 승인 75%다, 90%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났었죠. 그 기대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조금 하락을 보인 게 이제 비트코인에 들어간 투자 자산이 어느 정도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미래 전망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이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현물 ETF라는 것이 실제 구매 동력으로 작용하는 거는 실제 이 상품이 시장에 출시가 되고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고 증권사들이 이 ETF 운용을 위해서 그 자산을 사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앞서서 승인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그 증권사들은 이 이더리움을 사지 않고 있고 아직 새로운 자금은 이더리움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과 같이 새로운 자금이 이 자산군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 가격 또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지금 굉장히 사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19B-1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상품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이야기하는 단계예요.
이 부분에서 안 돼버리면 사실 이거는 아직 우리가 상품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라는 게 되어버린 거죠. 조금 더 근간적이고 당연히 더 넘는 게 어려운 허들을 넘은 겁니다. 하지만 S-증권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품으로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지만 세부적인 요건들 같은 게 있죠. 우리가 뭐 상품 같은 거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혹은 판매나 환매 같은 걸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간단한 기준들을 맞추는 과정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어려운 허들은 넘었고 이제 쉬운 것만 남았다. 어느 정도 이제 서류 작업, 페이퍼워크만 남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바뀐 부분도 있었는데 서류 작업을 하면서 이게 원래 어려웠는데 지금 안 됐다. 사실 올해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이더리움이 25%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거든요. 19B-1 넘어가면서 이 증권사와 이 SEC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가 스테이킹과 파워 프루프 오브 워크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다라는 거 많이 아실 텐데 직접 채굴을 하는 것으로 리워드를 받느냐와 내가 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함으로써 리워드를 받느냐라는 차이로 발생하는 거죠. 증권사들이 이번에 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이 가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지 않겠다라는 요건이 새롭게 추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증권사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왔다 갔다 하지 어렵다, 조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에는 스테이킹 리워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더리움을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격 측면에서는 이득인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의 어려운 페이퍼워크는 끝났고 이제 쉬운 것만 남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한 일정을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짧게는 한 2주에서 3주까지도 걸리고 길게는 한 3-4달까지도 걸리고 이렇게 많이 케이스가 있었다고 해요. 올해 안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실제로 출연이 되고 기관 자금, 개인 자금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춘추전국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사실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거는 증권 상품이 될 수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는 단계에 있었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이미 그걸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이더리움을 필두로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들이 그 선을 넘어가겠구나 라고 기대할 수가 있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실제로 네트워크 볼륨이나 이런 것도 이더리움에 의해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이기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증권성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라고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도 한데 그런 만큼 뭔가 추진력 있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품이 출시될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쓰기 어려우신 분들 혹은 이제 이 웹3 기술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솔라나가 언제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올해 안에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페이퍼워크 전에 또 굉장히 많은 논의 단계가 있어야 되고 증권사 차원에서도 이 상품을 기획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솔라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저는 언젠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을 방문해서 증권사들을 만나고 이들과 현물 ETF 그리고 크립토 관련 상품이 출원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세계 증권사 들과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 나누고 있고 실제 그 단계를 밟아가고는 있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더리움 다음 타주로서 굉장히 주목할 친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더리움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에 대해서 보실 때 저는 이 업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업계 분들은 거의 이제 뭐 예금 적금 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아직 굉장히 변동성이 높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자산이 그래도 우상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생긴 거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번 현물 ETF 승인, 부분적인 승인을 통해서 저는 당분간 걱정할 것들은 전부 없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증권성 여부 그리고 이 현물 ETF가 안 되면 어떡하나 라는 게 시장이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악재였었는데 그런 악재는 없어지고 사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호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기도 한데 아직까지 솔라나는 이게 승인되냐 안 되냐라는 단계도 남아있기도 하고 여기서 허들을 넘지 못하면 굉장히 충격이 될 수도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FTX라는 거래소가 있기도 했었죠. 그 거래소가 굉장히 많은 솔라나를 가지고 있고 과거 투자로서 솔라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조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 동시에 이게 같은 방향성을 가질 때는 변동성이 훨씬 높은 자산들이기도 해요. 이더리움이 5% 오르면 비트코인은 한 2, 3% 올랐을 테고 솔라나는 막 10% 오르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산들 고민하고 계시면 하나에 몰빵하시지 말고 조금씩 분산하시면서 차트도 같이 보시게 될 테니까 방향성이 좋은 것들 뉴스도 보시면서 좋은 뉴스 많고 방향성 이슈들이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늘려가는 방식은 어떨까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전에는 사실 암호화폐 된다 안 된다 라는 것도 말이 많았죠. 그때는 사실 비트코인이 안 된다는 말도 많았는데 지금 뭐 비트코인 됐고 이제 이더리움까지 된 마당에 알트코인이라고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친구들에게 모두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실제 미국에서는 이 관련된 법안이 최근에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 피트 21이라는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된 건데 미국 하원에서 이게 279대 136으로 통과가 되기도 했어요. 굉장히 높은 찬성률로 통과가 된 거죠. 이 법안은 이제 디지털 자산 규제가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 한 걸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제 SEC가 아니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조금 더 프렌들리한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 기관이 이제 디지털 자산의 주요 규제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 비증권 관련된 현물 시장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앞으로 이더리움이 될 비증권 관련 현물 시장을 감시하는 대상이 된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빡센 규제 기관과 굉장히 프렌들리한 기관 중간에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는 우리가 보기에 이 프렌들리한 애들이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 컨펌이 되었고 솔라나 이어질 것이고 뭐 도지코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들, 현물 ETF 그리고 새로운 자산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이제 미국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 증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어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출시된 ETF를 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한 것은 사실상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들이 증권이 아님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 디지털 자산 관련 변호사 저스틴 브라우더라는 분은 이더리움 현물 ETF는 S일 승인만 남았는데 이 S일 사실상 굉장히 쉬운 단계이며 이게 끝나면 증권성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테이킹이나 POS 관련된 이슈가 사실상 증권성 이슈에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다른 암호화폐들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가 POS 이슈였던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들도 이제 자산으로서 시장의 인정을 받아갈 것이 남아있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더리움은 사실 상승할 동력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 이거는 사실 같은 액에 돈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를 생각하시면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과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만한 차이가 날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20%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저께 한국 시장으로 이제 22일, 23일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더리움 가격 오른 게 솔라나 전체의 가격만큼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솔라나 전체 시가총액만큼 이더리움 가격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동시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이즈가 훨씬 크죠. 파이가 훨씬 큰데 비트코인이 우리는 2배가 넘게 오르는 걸 봤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이 이더리움에는 과연 얼마의 가격이 오를까? 사이즈가 10분의 1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1이 들어가면 10% 오르지만 100%가 오르죠. 2가 들어가면 20%가 오르지만 200%가 오르죠.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과연 이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이 비트코인 대비 10분의 1의 자산이라고 생각이 될까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을 한 5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이더리움 같은 거 한 2 정도, 솔라나 같은 거 1 정도 하고 있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미 포트폴리오 비중상으로 따지면 이더리움이 굉장히 높은 거죠.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측면에서 시가총액이 작은 알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들은 올라갈 상승 동력 또한 더욱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투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 같아요.
비트코인은 글로벌 화폐 시스템의 대체를 목적으로 나온 친구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뭐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에서 이거 초인플레이션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나아라고 하면 이해는 되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비트코인 가지고 있나, 실제 그러고 있나 라는 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확인하기가. 그런데 이더리움은 그거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블록체인이잖아요. 이더스캔이라는 인터넷에 있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더리움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 거래, 활동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만약에 이 활동이 정말 줄어들기만 해요. 그러면 기업으로 따지면 실적이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과연 그러면 이 친구가 미래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1년 전에는 네트워크 활동이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1년 뒤에 보니까 이거 50이 돼 있어. NFT, 뭐 디파이 이런 거 사람들이 하나도 안 해. 그러면 과연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을까 내려가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하면 내려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비트코인과 이런 친구들이 다른 건 얘네는 실적 보고가 맨날 있습니다. 맨날도 아니고 매번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최근에 있어서 정말 급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것에 의해서 가격 하락의 압력이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게 우리가 걱정할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웹3에서도 이제 활용 사안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솔라나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텐데, 뭐 비트코인 가져보신 분들은 많이 계시겠죠. 근데 이더리움으로 뭔가 뭐 NFT 사보시거나 디파이 해보신 분, 솔라나로 NFT 디파이 해보신 분, 리플 실제 국제 송금을 써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실제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가 앞으로 이들에게 남은 과제이자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조금 관망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 시장들이 굉장히 지금 랠리를 많이 보여왔죠. 이게 비트코인 암호화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이미 그 코로나 전의 가격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라고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게 사실 이 몇 년 동안 세계 경제가 처지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올라온 걸 이렇게 많이 봤는데도 이제야 옛날 거 따라왔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했던 이유는 사실 정부가 보여왔던 그 긴축을 풀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작년 말부터 이제 시장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 랠리가 이어졌던 이유가 제롬 파월 FOMC에서 금리 이제 내릴 때가 된 것 같아 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부터였거든요. 우리 금리 너무 높아.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5점 몇 퍼센트 이렇게 금리를 내야 되는데, 이 투자 시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5%의 수익을 낸다는 거, 이거 꽤나 높은 수익률이잖아요. 이걸 이겨야지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다른 투자 자산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관심 가질 때가 된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얘네가 계속 내리겠다 하더니 최근엔 또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어요. 22일에, 현지 시간 22일에 이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말과 조금 다른 의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현재 금리가 과연 이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에 충분히 제약적인지 의문이 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금리 내린다 했잖아요. 근데 내릴 수 있나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뉘앙스가 담겨있는 멘트죠. 현재 금리 상황이 적잡하지 않다. 우리는 경제 상황을 위해서 조금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부 내용으로 보면 1분기에 나온 인플레이션 수치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인플레이션이 2%,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이 2%거든요. 여기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까지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금리 인하가 빠른 시간에 다가오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오르기까지 한다면 투자 시장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들이 금리를 과연 내려갈 수 있을지 함께 보아가시는 것이 우리가 투자 시장 조정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결과 인하까지는 사실 저는 거의 이미 시장에 거의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준에서 이제 원래 점도표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번, 4번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기획을 세워놨었는데, 이미 그거는 뭐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게 시장 일반적인 컨센서스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동결하는 경우에는 뭔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태세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라간다면 조금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올라간다면 저는 비트코인 외에도 투자 시장이 하락을 조금 겪는 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사실 금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5%. 이거 뭐 기업이 5% 성장한다라고 해도 사실 지수들이 5%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뭐 매력적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걸 이기려면 채권 뭐 이런 거는 무리스크잖아요. 무리스크를 이기는데 그게 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를 경우는 조금 리스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면 시장에서도 조금 선반영을 할 것이고, 비트코인이나 뭐 기술주, 암호화폐 같은 조금 리스키한 자산들은 조금 더 그게 반영이 먼저 되기도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2배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과거 상승분과 비교했을 때 이게 아무래도 가격이 오를수록 이미 많은 돈이 이 비트코인 생태계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더 많은 가격 점프를 이루기는 조금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매번 몇 배의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이번 가격 상승에서는 그 상승 랠리가 한 2배 가까이도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인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과거와는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새로운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동력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세상 중에서 가장 사기 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회복한 수준만 되었죠. 현물 ETF가 출현되기 전에는 누군가가 비트코인 사라고 했을 때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하고 내가 여기 계좌도 연동을 하고 여기에 돈을 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죠. 이게 사실 정말 어려운 건 게, 여러분들 뭐 패스트푸드점 가서 키오스크만 보더라도 사실 쓰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굉장히 많잖아요. 어른분들은 이거 못 써서 음식도 주문하시기 어렵다라는 거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분들이 과연 거래소에 들어가서 가입까지 하고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건 훨씬 더 어렵겠죠. 원래 세상에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예약도 할 수 없고 리뷰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음식점의 음식이었다면, 지금은 배민에도 올라가 있고 뭐 쿠팡 이츠에도 올라가 있고 인터넷 메뉴판도 쫙 깔려있는 모두가 살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살 수 쉽게 되었고, 그 세상보다 지금 믿는 사람 당연히 많겠죠. 몇 년 전에 비트코인보다 지금 비트코인 믿는 사람 당연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살기도 쉽게 됐어. 근데 옛날 고점이랑 비슷한 가격이야. 이거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못해도 2배까지는 될 수 있고, 최근에는 뭐 강남 아파트까지 간다라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게 뭐 가치평가 모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체 총 공급량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높으면은 20몇만 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비트코인 살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지금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이 많을 것이냐, 5년 뒤에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이 많을 것이냐, 10년 뒤에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이 많을 것이냐 라는 생각을 통해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장 처음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게 이제 2016년, 17년 이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어디 가서 제가 비트코인 투자한다 라고 말하기가 좀 창피했습니다. 왜냐면 다들 야 그거 투기잖아, 사기잖아, 도박이잖아, 그거 튤립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인 거죠. 10년 전에는 없을까요? 10년 전에는 아마 비트코인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비트코인의 역할, 비트코인의 이 세상 속 인식이 변화하는 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결국 제한된 공급량이라는 그 내러티브에 따라서 인식이 개선이 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자산이에요. 5년 전에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 자산, 투기 자산이야 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최대 한 2천만 원까지 갔었죠. 10년 전에 비트코인 아무도 모를 때 뭐 비트코인으로 피자 샀을 때 생각을 하면 뭐 10,000개로 피자 2판을 샀다고 하죠. 지금 10,000개면 평생 먹을 피자 사고도 남죠. 아마 제 미래 모든 자손들이 먹을 피자를 사더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비트코인의 인식 변화라는 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만들어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과 5년 뒤의 비트코인, 과연 인식이 나아져 있을까? 그걸 공감하신다면 저는 비트코인 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살 거 내일로 미루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이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이 쌓였을 때, 내일이 쌓이고 또 쌓이고 모레가 쌓이고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이 쌓였을 때, 그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세상 사람들이 덜 믿을 것 같으세요? 많이 믿을 것 같으세요? 많이 믿지 않을까요? 많이 믿는다면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사는 게 가장
적은 사람들이 믿을 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 비트코인을 내일 사지 마라 라고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난 지 이제 한 달 정도 좀 지난 것 같은데, 원래 이게 반감기가 지나고서 바로 막 상승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반감기라는 게 채굴 수익으로 얻는 비트코인이 줄어듦에 따라서 새로운 비트코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라는 내러티브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채굴 반감기가 딱 왔을 때 이게 시장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또 발생을 해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채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는 내가 채굴을 해서 얻은 비트코인을 시장에 팔아서 전기 그리고 유지비보다 많이 나오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비트코인을 계속 채굴했어요. 근데 단으로 확 줄어. 매출이 환으로 확 줄어.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거 나 못한다 하고 나가시겠죠. 그럼 어떻게 나갈까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다 팔면서 나갑니다.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는데 이 채굴자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리는 과정이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이번 반감기에서 이제 6개 정도에서 3개 정도로 줄었는데, 옛날처럼 막 50개에서 25개가 되고 25개에서 12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확확 줄진 않아요. 그래서 직접 채굴 공급이 줄어듦에 따른 가격 상승 동기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대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아무도 조종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운영된다라는 이야기는 유지가 되죠. 내러티브, 믿음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을 언제 올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투자 시장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그러한 실제 인하가 아니라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공격적인 투자 자산에 내가 돈을 넣어볼만 하겠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그 어느 때보다 투자하기 쉽고 어느 때보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과거보다 많은 돈을 불러들임으로써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분할이 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한 지가 2017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7년 차 정도 된 거죠.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변동성이 적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의 역대 고점을 찍었다가 거의 막 40% 급락하기도 했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번 사이클에서 6만 달러를 갖다가 15,00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저같이 이제 오래 투자를 한 사람도 15,000달러가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잠이 잘 안 오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과연 처음 이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 모든 돈을 여기 한 번에 넣어놓고 과연 그런 하락장에 견딜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면 저는 견디시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꼭 자신의 인생을 여기다 베팅하기보다는 자신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그 금액을 한순간에 넣지 않고 조금씩 넣어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약 4년 정도 DCA,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해서 조금씩 매일, 매주, 매달 이런 식으로 사는 걸 말해요. 2020년부터 해서 2021년 갑자기 확 올랐다가 2023년에 또 본전이 돼 있죠. 이거를 내가 만약에 저 고점에서 샀는데 확 떨어졌을 때 샀다면 버틸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산다면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편한 마음으로 가격 움직임과는 별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것이냐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달 뒤에 올라 있을 거냐, 2달 뒤에 올라 있을 거냐, 3달 뒤에 올라 있을 거냐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하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걸 버틸 수 있을지를 미리 고민하고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은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자산 DCA 하기 정말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자산의 포션을 조금씩 늘려간다면 나중에는 이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더 많은 돈이 되어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이 포트폴리오에서도 1만 달러 조금 넘게 넣었는데 지금 그 돈은 10만 달러가 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2023년에 본전이던 시기를 버티지 못했다면 이건 아마 우리한테 1만 달러로 아직도 남아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버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입이 없는 날도 많고 해서 거의 조금 민망할 정도로 조금 적은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근데 ETF라는 자산의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를 보면은 홍콩 ETF가 과연 미국에서 상장된 ETF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콩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자율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이제 중국 정부의 규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차피 비트코인 ETF 살 거면
중국 정부를 통해서 하는 게 나을까? 미국 정부 통해서 하는 게 나을까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 정부 통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홍콩 ETF 같은 경우에는 자금 유입의 측면보다는 조금 규제나 중국 시장에 보는 차원에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홍콩이라는 나라가 중국 시장의 어떤 금융상품에서의 테스트베드로서 활용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실제 얼마 전에 저번 달에 홍콩 웹3 페스티벌이라는 데 가서 홍콩 이제 웹3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오긴 했는데 그분들한테서 이야기 들었던 게 최근에 약간 중국 정부 그리고 홍콩 정부의 방향성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걸 느낀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콩이라는 국가에서 그 ETF 신청한 기관들을 보시면 중국에서 다 내로라 하는 금융사들이 이걸 신청해서 ETF를 운영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홍콩을 통해서 한번 이 자산이 과연 쓸 수 있는 자산인가 한번 봐보고 매력적인 상품인가 한번 봐보고 이걸 중국 시장까지 넓히려고 하고 있지 않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이 글로벌 경쟁의 큰 키플레이어가 우린 빠진 상황을 지금 보는 겁니다.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이 두 개의 키플레이어라면 중국 시장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마저 점점 무언가를 할까라고 하는 움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조금 잘 된 것만으로 비트코인이 막 3배, 2배 이렇게 뛰었는데 중국 자금까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굉장히 기대할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금 유입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조금 필요하죠. 그걸 사실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중국 정부의 규제를 예측한다는 건 저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대신 우리가 주목할 거는 그들이 이걸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가라는 거죠. 보이려고 하고 있고 이게 또 글로벌 경제의 패권 싸움의 개념으로서도 좀 보실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들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5년 뒤에 비트코인이 이 글로벌 경제에서 지금보다 많은 역할을 할까 적은 역할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빨리 확보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이 중국 정부가 이 ETF 현물 ETF 테스트를 홍콩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과 ETF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비트코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누구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거래소를 통해서 개인 지갑으로 넣어요. 그러면 정부가 이거 어떻게 뺏어갈까요? 야, 너 지갑 어딨어? 이거 지갑 내놔 라고 할까요? 저 지갑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지갑 현물은 없는데 머릿속으로 그 비트코인 지갑은 니모니 코드라는 게 있어서 16개의 이 단어를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그 지갑에 가진 사람이다 라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현물 그 지갑이 없더라도 현물 비트코인이 없더라도 이게 내 거임을 데이터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저 없습니다 하고 감옥 들어갔다 왔어요. 근데 나와서 씩 웃더니 니모니 코드 딱 기억해서 그 지갑 불러들어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내 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증권사가 가진 비트코인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물 ETF를 사신다면 이건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증권사를 통해서 대신 가격 변동성을 따라가는 거죠. 만약에 정부가 야 이놈들 이거 비트코인 안 되겠는데 이거 압수해 라고 하면 증권사 주겠죠. 이거는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의 비트코인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형태의 비트코인인 거고요. 전혀 다른 비트코인의 구조인 건데 중국 정부가 뭐를 좋아할지는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컨트롤할 수 있는 비트코인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라 차원에서 테스트하고 있죠. 세계 시장 패권 속에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결국 역할을 가져갈 것이라고 이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확보해 갈 수 있을까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최근에 미국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야 얘네 글로벌 결제 막아 라고 하기도 했죠. 경제 제재. 그럴 때 대안 중 하나로 나왔던 게 그럼 우리 비트코인 한번 써보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한 자산으로 쓸 수 있게 된다면 비트코인 지금 모아둬야겠죠. 그러한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게 이 중국과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움직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 그거는 이제 백설에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긴 한데 크게는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라라는 시스템 현대 화폐 시스템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시스템인가라는 의문점 그리고 그 돈을 찍어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곳에 사용되고 있느냐라는 비판 이 두 가지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1982년 불과 한 40년 전 이야기인 거죠. 그때 이 세계 유동성이라는 것이 2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2조 달러 미국에서 2조 달러가 되지 않았던 거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 유동성 20조가 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풀려있는 돈이 불과 이 몇십 년 사이에 10배가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1달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달러에 있어서 됐다면 지금은 우리가 10달러가 있어야 하나에 먹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돈이 10배로 풀렸고 짜장면 한 개는 똑같잖아요. 짜장면 한 개와 달러의 교환비는 10배가 되는 게 맞기 때문이죠. 돈은 훨씬 많아졌고 짜장면은 동일하고 그러면 10배 많아졌으니까 교환비는 10배가 되는 거. 이게 사실 정부가 이 돈을 찍어내는 것이 가지는 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 한 게 있나요? 돈 많이 찍어내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할 수도 없죠.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건 특히 미국 정부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죠.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뭘 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사가고 핸드폰 사가고 자동차 사가고 중국에서도 뭐 잔뜩 사가고 먹을 것도 많이 사고 했겠죠. 근데 그 돈은 우리가 만든 돈도 아니고 미국 정부가 찍어낸 돈이에요. 심지어 그 돈은 몇십 년보다 10배 많이 찍어냈는데 과연 그거를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한 건전한 화폐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여러분 느리긴 하지만 국제송금할 때 쓸 수는 있죠. 우리가 교환해도 불편하긴 하지만 지금 쓸 수는 있죠.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못 믿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쓸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짜리 어떤 상품을 사고 싶어요. 근데 야 내가 이거 비트코인으로 줄게. 대신 내가 1억 5천만 원짜리 비트코인 줄게 라고 하면 교환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한다고 안 하겠죠. 모두가 하겠죠. 이미 비트코인은 이 세상 속에서 교환의 매개체, 즉 화폐로서의 역할을 조금씩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성화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화폐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신 반감기, 그 총 발행량이 결국 2100만 개라는 발행량으로 제한되어 간다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거죠. 50개였던 이 채굴량이 25개로 줄고 또 12점 몇 개로 줄고 지금 3개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으로 줄면서 비트코인의 총 개수는 2100만 개로 수렴을 하게 돼요. 결국 이 세상에는 언젠가 2100만 개의 비트코인만 존재하게 된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화폐 그래프와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우리가 10년 뒤에 달러가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원화가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은 언제까지고 우리의 곁에 2100만 개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믿기만 한다면 교환의 매개체로 쓸 수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조개 껍데기를 금을 교환의 매개체로 썼을 때처럼 그것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대상인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면 더 많은 돈이 이 세상에 풀리게 된다면 비트코인과 이 돈의 교환비는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10년 뒤에 달러가 10배가 되어 있다면 지금의 비트코인 교환비와 10년 뒤 교환비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달러로서는 10배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달러는 10배가 되는데 비트코인은 계속 2100만 개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비트코인이 만들어내는 화폐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거고 최소한 우리가 이미 화폐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쓸 수 있는 존재는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비트코인은 일단 절대 없어질 수 없는 존재는 이미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돌아가기 위해서 POW라는 게 이제 개인들이 채굴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나눠져 있는 서버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 비트코인의 전 세계에 있는 서버 시설을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지도 않겠지만요. 그럴 경우에는 뭐 없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지도 않겠죠, 타격을.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은 없어질 순 없다라는 걸 아마 모두들 이해를 되실 텐데 그러면 이제 과연 비트코인을 미국이 안에서 못 쓰게 할까 쓰게 할까를 고민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없어지겠죠. 앞으로 비트코인 쓰는 나라는 우리의 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하겠죠. 할 수가 없기도 하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과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입장에선 이제 이거를 이 비트코인이라는 풀을 자기 나라로 많이 끌어들일까 말까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제 고민을 다시 해볼 수 있죠. 비트코인이 5년 뒤에 10년 뒤에 만약에 정말 글로벌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거 지금 많이 가져놓는 게 좋을까요? 안 가져놓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가져놓는 게 좋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미국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내어놓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레거시 증권, 금융,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역할들 속에서 얘네가 계속 우리들한테 반기를 들고 새롭게 나타났는데 이거에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조차 이거는 더 이상 없앨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미 자산성 인정이 됐죠. 아마 이제 뭐 왈가왈부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정말 법률상으로 금, 은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더리움도 최근에 그렇게 됐죠. 그렇다면 이제 금, 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우리나라한테 많이 가져놓는 게 좋을까? 적게 가져놓는 게 좋을까?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고, 달러 패권과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할까를 위해서라도 미국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많아질수록 이 비트코인이 세계 화폐 시스템 속에서 달러와 경쟁하는 수는 적어질 테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앤다,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그런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 역할, 그리고 이게 사실 정말 가치평가와도 정말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 세상에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재밌는 게 이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개수는 2100만 개로 제한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 금의 역할의 절반을 가져오게 되면 얼마가 될까? 세계 시장 속에서 거래되는 시스템 있죠? 예를 들어서 스위프트 이런 거로 국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게 있을 텐데 그 시장에 몇 퍼센트 가져오면 얼마가 될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캐시우드라고 이제 돈나무 언니 한국 시장에서 아크인베스트라는 투자사, 기술주 공격적인 투자로 유명한 투자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 평가를 이런 식으로 또 한 게 있어요. 아크인베스트는 비트코인이 강세장일 경우에 15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75% 가까이 성장을 해서 올라가는 가격인 거죠. 평범하게 올랐을 때도 70만 달러, 지금 가격에 10배가 뛰고 적게 올랐을 때는 25만 달러. 이것만 하더라도 강남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는 돈이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분석 결과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 목표 가설에 따른 거예요.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역할로 이 비트코인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업의 자금, 송금 자산, 국가들의 보유 자산, 신흥국에서의 통화, 엘사바도르 같은 국가들이 그렇게 쓰고 있죠. 경제적인 안정망, 압류 저항 자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판하는 블랙마켓에서 이걸 가지고 싶어 할 거다 라는 것도 있고, 기관 타주자들이 돈을 넣고 디지털 금의 역할을 조금씩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역할 우리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 기업들이 마이크로 스트레치 같은 기업, 테슬라 같은 기업도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투자 자산으로서요. 송금 자산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뭐 당연히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국제 결제에서 내가 친구한테 돈을 보내더라도, 가족한테 돈을 보내더라도 우리는 이 은행이 컨펌을 해주지 않으면 돈을 보낼 수 없죠. 우리 돈인데. 근데 이걸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보낼 수 있죠. 이미 송금 자산으로서의 역할은 이 친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익숙하지 않고 그냥 송금이 수수료나 이런 차원에서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안 쓰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과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안정적인 송금 시스템을 쓸 수 있는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죠. 분명 이 세상 속에는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은행에 가서 내 돈을 송금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걸 쓰면 송금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역할을 가져가고 있고, 국가 자산, 비트코인, 앞서서 말씀드렸듯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자산이 되었죠. 비트코인 1억 5천만 원어치 준다면 1억 원어치 상품 누구든 줄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경제 정착만, 압류 저항 자산, 이건 아까서 제가 감옥 갈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중국의 사례에서 비슷하게 드린 것 같고, 기관 투자 이미 보고 있고, 디지털 금은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가져갈 수 있는 역할입니다. 비트코인은 심지어 금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기도 하죠. 내가 이 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금 한 덩어리 들고 있어요. 이거 주기 어렵잖아요. 해외에 있는 내 자식한테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도 없죠. 쪼갤 수 있냐? 금덩어리 쪼개면 가격 뭐 더 떨어지잖아요. 반이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상으로는 더 좋은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이 금보다.
유일하게 안 좋은 거는 금만큼 긴 역사가 없다. 그리고 봤을 때 예쁘지 않다라는 거 정도죠. 근데 뭐 비트코인 한 10개 들고 있는 지갑 있으면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역사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금의 역할을 대체해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역할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고 실제 비트코인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거 보면서 그럼 뭐해 저거 쓸 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어딘가에선 이미 그 역할이 늘어나고 있고 비트코인은 그걸 점점 강화해 가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네,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정말 큰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나왔죠. 이 세상의 화폐 시스템을 대체하겠다라는 자신의 목표가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그런데 거기 밑에서 굉장히 조그만 작은 부분들을 가지고 온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발행하는 모든 계약 같은 것을 자동화하고 모두가 볼 수 있는 계약 시스템 같은 걸 만들겠다라는 걸로 했다면 뭐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 한국 시장에서 또 관심을 많이 받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을 인식해서 인공지능과 사람들을 구분하고 이 사람들한테 보편적인 소득을 주겠다라는 목표로 나온 거죠. 토큰과 비트코인의 차이점은 이 토큰은 개별의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주체가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과 비슷하다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네트워크에 대한 지분을 가지게 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되고 그 네트워크가 크면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게 토큰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 그리고 오픈소스에 대해서 투자할 가능성을 굉장히 넓혀준 새로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스타트업 투자 같은 거 어떻게 했겠어요? 절대 할 수 없죠. 새롭게 투자하는 기업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지분을 같이 나눠 가지고 이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이 토큰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산에서 그게 발행이 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함께 나눠갈 수 있는 구조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을 필요도 없죠. 우리는 이 계약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상호적으로 굉장히 좋은 구조인 게 개발자들은 원래 스타트업 만들었다고 쳐봐요. 창업가들이 스타트업 만들었다고 치면 개발 자금 모금하기 너무 어렵죠. 근데 자신의 토큰을 만들고 자신의 토큰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미래를 만든다라고 하면 아무의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자금을 유치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개인들도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토큰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는 다른 게 실제 명확한 사용 사례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안에서 이걸 쓸 수 있죠. 수수료도 쓸 수 있고 자신의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뭐 NFT 같은 거 사는 데도 쓸 수 있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식과 똑같지 않고 새로운 존재의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을 이미 자산으로서 이제 인정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픈된 방향성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기술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도 굉장히 재밌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테마는 같이 가는데 변동성이 달라요.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 이제 이 촬영의 기준으로 어제 저희가 오늘 24일, 25일 이런데 어제 10% 올라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말이 안 되는 상승폭이죠. 사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 정도 오른다라는 거는. 근데 사실 코인 시장에서 10% 오른 거는 뭐 일상입니다. 일상.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하루 20%가 오르게 됐잖아요.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친구인데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술의 미래 패러다임을 믿으신다면 그런 패러다임의 변동성을 조금 더 가져간다라는 느낌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도 뭐 몇 배 레버리지 나스닥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대신 암호화폐 플러스 기술 섹터를 가져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테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식시장 굉장히 많이 오를 때 코인 시장은 매일같이 몇십 프로 심지어 한 달에 100% 막 이렇게 오른 코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인공지능의 미래 테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 알트코인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뭐가 있을지를 보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가지 섹터에는 투자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밈코인 같은 거나 인공지능 관련 코인들은 개인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많이 보는 게 사실 어떤 거래소에 올라있는가를 조금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왜냐면 한국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글로벌 거래소에서도 리스팅 같은 걸 할 때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거치고 이 거래소들이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믿을만한 친구들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걸 상장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1차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괜찮은 프로젝트들을
고민하는 과정을 덜어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친구들을 추천드려요. 물론 초기 프로젝트 투자하시면 훨씬 더 높은 변동성 있죠. 이런 암호화폐들 몇십 프로 오른 것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을 개발적으로 찾아보시고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컨텐츠들이 영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다룬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큰 거래소에 발행된 거래량이 높은 알트코인들 위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미래 테마, 섹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재단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알트코인에는. 그래서 이 재단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못 믿을 만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시기에는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없어서 가치가 생긴 케이스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탄생시키고 세상에서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거 믿을 수 있는 게 미국 연준이나 한은처럼 이 화폐의 구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게 믿을 수 있는 기반이 됐지만 신규 프로젝트들은 그렇지 않죠. 얘네는 뭘 만들겠다고 하고 나온 애들이잖아요. 우리는 인공지능 네트워크 만들 거야. 새로운 웹3 구조를 만들 거야. 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거 만들겠다는 놈들이 갑자기 사라져. 이러면 아무도 그걸 이끌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꼭 조사를 하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과는 조금 다른 거죠. 비트코인이 미래 이런 시스템의 미래 믿을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투자하시면 돼요. 알트코인은 이 파운데이션, 이 알트코인의 방향성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하실 때. 저는 이더리움 투자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개인 포트폴리오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이더리움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넘버원이고 그 뒤가 이더리움이고 그 밑으로 있는 친구들이 알트코인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에 의해서 이더리움도 증권성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벗어났죠. 이제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기가 너무나도 쉬워지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사면 이어지고 이런 내러티브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비트코인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네 하면 다음으로 관심 가는 게 두 번째로 크네. 이더리움 관심 가지는 거고 이더리움도 좀 많이 올랐어. 따라서. 그러면 이제 관심 가지는 게 알트코인들 따라서 많이 오릅니다. 이러한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비트코인 다음 타자로 이더리움을 주목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아직 현물 ETF가 거래가 되진 않죠. 이걸로 인해서 자금 유입이 실제 발생하진 않았기 때문에 미래 발생할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투자하시기 굉장히 괜찮은 시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거는 사실 본인이 필요할 때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는 거는 사실 그 자산을 믿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언제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들고 있어 보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그런 식으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은 이 자산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공감할 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을 나중에 내게 필요한 무언가로 바꿔야 할 때 파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P 500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얼마를 얻느냐라는 건데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S&P 500에 매일 투자를 했다라고 봐요. 1만 달러를 투자했을 때 이걸 계속 들고 있었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금의 돈은 약 7만 달러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발에 보시면 최고의 10일을 놓쳤을 때 우리가 얻는 돈은 29,700달러로 줄어들고 30일을 놓쳤을 때는 본전치기가 되고 40일을 놓치면 오히려 손해를 봐요. 이게 한 20년 그래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20년이면 한 7천이 되죠. 7천일 동안 10일 놓쳤는데 수익이 반토막도 더 나고 7천일 동안 40일 놓쳤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 7천일에서 그 10일, 20일, 30일, 40일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이냐라고 한번 스스로 되물어보세요. 저희는 아마 이날을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최고의 10일 중 7일은 약세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막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반등 오는 타이밍이 최고의 7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 하락장에서 못 버티겠어 하고 팔았는데 그걸 잡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잡아낼 수가 없었겠죠. 우리는 결국 한 자산의 미래를 믿었으면 그 미래가 바뀌지 않는 한은 그거를 들고 같이 가야 하는 게 올바른 투자인 겁니다. 내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 내가 고점을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 투자 자산에 대한 인플로를 늘릴 수 있을까,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내가 이 자산들에 들어가는 플로우를 키워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것이 더 건전하고 더 좋은 투자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도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큰 알트코인들만 그렇게 해요. 이 재단이 이미 몇 년 동안 굉장히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왔고 실제 그 과정 속에서 이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개선해 왔을 때 저는 그런 재단에 투자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저는 최소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네트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가 됐을 때 지금보다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자신들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은 친구들이라면 그 미래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거는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투자를.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요. 최소한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더리움, 솔라나 정도 큰 친구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더 가져가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투자해 보시면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하면 관심도 가지시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월드코인 같은 것도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거래되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요. 그거 내가 한다면 최소한 뭘 하는지는 같이 공감을 하고 그래야지 내가 오르든 내리든 내 선택이 옳았다라는 거를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제가 2017년 지나면서 한번 팔긴 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그 사이클에선 고점에 팔긴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한 2018년부터는 저는 샀던 비트코인은 하나도 판 게 없습니다. 계속 모았습니다. 저는 6만 달러가 됐을 때도 샀고 15,000달러가 됐을 때도 샀습니다. 팔지 않고. 왜냐면 저는 미래 비트코인을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지금 믿는 사람보다 5년 뒤, 10년 뒤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례 하나 공유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하나의 투자 사례입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가 개인적으로는 막 똑똑하고 그런 친구는 아니죠. 근데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군 생활에 같이 했던 중위님이 이 포레스트 검프의 돈을 대신 관리해 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편지가 오더니 무슨 과일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다면서 우리는 돈 걱정을 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바로 애플 컴퓨터였고 포레스트 검프는 애플 컴퓨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 거죠.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영화를 보고 누군가가 너무 멋있는 사례다. 나도 앞으로 저런 사례를 이 세상 속에서 찾아가면서 내가 미래 경제적 부를 이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 보고 딱 나와서 애플 컴퓨터 1,000만 원치 샀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느냐? 당시에 이제 영화 발행됐을 때가 90년대 정도였는데 그때 애플 컴퓨터 주가가 약 0.3달러 정도였습니다. 지금 애플 컴퓨터 주가가 한 600배, 500배 이렇게 사이로 올랐는데 만약에 그때 그 청년이 1,000만 원 정도를 여기다 투자했다면 지금 그 청년은 5, 60대 중년이 돼서 60억, 50억을 가지고 있는 돈 걱정하지 않는 중년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단순히 투자를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투자를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 방향 속에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 내가 투자하는 뭐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 이들이 과연 미래 세상에서 더 나은 역할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과연 이 삶 속에 필요한 존재이냐를 스스로 고민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긴 시간에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공감하시고 그걸 이해하셔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도 지금 엄청 많이 올랐지만 이거 손해보신 분들 너무나도 많아요. 불과 뭐 몇 년 전에 5억 샀는데 막 3억 원 됐다 막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반토막도 더 났어 난 팔았어 이런 사람도 많으시고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훨씬 많이 돈 됐을 때도 말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비트코인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꼭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 미래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 미래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비트코인이 필요하다. 그럼 비트코인 사셔야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비트코인이 있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 그러면 비트코인 안 사시는 게 맞죠.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공감하시고 스스로 그 미래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베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베팅했고요. 왜 비트코인을 제가 좋아하는지 그리고 왜 투자하는지 얘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공감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한번 직접 공부하시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는지 같이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주실수록, 한 분이 더 비트코인을 믿어주실수록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높아지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